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를 지나 잠시 후 밤 10시쯤 목포 인근에 상륙합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오늘 하루 종일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검찰이 내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웅동학원 교사직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돈을 전달받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를 축소하고 외부 파견 검사를 모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혁 방안을 실행하려면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개혁의 키를 쥐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14건의 살인을 포함해서 4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춘재는 범행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미사일을 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닷새 만에 또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2건이 추가됐는데 소규모 농장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 정황도 나왔습니다. 어제 홍콩 시위 현장에서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고 국제사회는 정당 방위였다는 홍콩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대동의 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에 있는 여행자 거리인데요. 하지만 이름만 붙여놓았을 뿐 막상 안내들을 보면 모텔만 밀집해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특색 없는 특화 거리를 다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를 지나서 지금 목포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시간쯤 뒤면 상륙해서 내륙을 동서로 가로지릅니다. 목포와 영암, 경남 거창을 지나서 내일 오전에 경북 영덕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미 제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집 지붕이 날아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부산국제영화제도 오늘 예정된 전야제를 취소했습니다. 먼저 목포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자, 오늘 굉장히 비바람이 거센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바람은 강하지 않고 비만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부터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 옆으로는 태풍을 피해 정박한 어선들이 보입니다. 이 어선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또 비바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히 줄을 묶어놨고 서로 빽빽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선이 전남 지역 각 항포구에 3만여 척이 피해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조금 뒤인 10시쯤 목포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남 지역 54개 항로, 여객선 93척의 뱃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예. 자, 바람도 강하지만 이번 태풍은 특히 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 전남 지역에는 붉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여수 초도에는 시간당 최고 89mm, 고흥 포도에는 81mm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을 따져보면 서남해안과 섬 지역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륙 지역에도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 피해가, 그러니까 침수 피해가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아직 상륙하기도 전부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는 주로 전남 고흥과 해남, 완도 등에 집중이 됐는데요. 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주택,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건이 넘는 침수 피해와 토사 유실 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이 소형급이라고는 하지만 육지를 지나면서 최대 순간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예.
자, 이제 2시간쯤 뒤면 지금 정진명 기자가 있는 목포로 태풍이 상륙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상청은 태풍이 조금 뒤인 10시쯤 목포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광주를 가까이 지나 경남 거창과 대구를 지나 내일 오전에는 경북 영덕 동해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륙 지방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예, 정진명 기자. 지금 뭐 비바람 때문에 방송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 모양인데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제주로 넘기겠습니다.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태풍 미탁은 조금 전에 제주 해상을 거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태풍에서 제주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좀 화면을 보니까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러나 제주에는 피해가 좀 잇따랐습니다. 김도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도훈 기자, 화면상 보면 목포보다는 상당히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 봐야 되겠죠, 제주는? 네, 지금 제주 북서쪽 한림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제주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몰아치는 비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고 있어서 중계를 하는 지금도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태풍은 조금 전 오후 7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한 뒤 목포 앞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반경이 270km로 아주 넓습니다. 태풍이 목포에 닿아가지만 제주는 아직도 태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예.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역시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비바람이 강하다는 것을 바로 이제 체감을 하는 모양이군요. 지금까지 제주에서 나온 피해가 어떻게 됩니까? 네,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는 오늘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로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초등학교 교실 지붕이 날아갔고요. 양식장 지붕 구조물도 무너졌습니다. 또 창고와 말 목장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미 최근 한 달 사이에 왔었던 태풍 링링과 타파로 시설물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80대 주민 등 3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8가구가 침수돼 이재민 25명이 발생했고 900가구가 잠시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약 12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뭐 화면을 보니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항공이나 배편은 뭐 당연히 막혀 있죠, 지금. 네,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 320여 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또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도 전면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피해를 우려해서 오늘 하루 제주 지역 학교 19곳이 휴업을 했고요. 290곳도 평소보다 학교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지역에 내일 낮까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밤사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밤사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에서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밤 부산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 당장 오늘 예정됐던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가 취소됐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부산영화제 번번이 지금 태풍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 개막식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김나한 기자입니다.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 그리고 올해 미탁까지 1년 중 가장 날씨 좋다는 이 시기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4년 동안 태풍을 3번 맞았습니다. 지난해엔 개막식 당일 태풍 콩레이가 부산을 지났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열기로 했던 행사들은 취소되거나 실내로 급히 옮겨 진행해야 했습니다. 2016년엔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차바가 부산을 휩쓸어 야외 무대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 통계를 감안해서 10월 초가 연중 가장 강우량이 적은 그 시기거든요. 개천 날짜로 택한 건데 이게 이제 기상 위기라는 말이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었고 결국 올해도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오늘 저녁 부산 남포동 야외에서 열기로 했던 전야제를 취소했습니다. 태풍 때마다 큰 피해를 입은 탓에 해운대 해변의 각종 이벤트는 아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내일 오전 5시 부산을 지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저녁 7시에 시작하는 개막식은 영화의 전당에서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오늘 개막식장 주인은 태풍에 대비해 야외 홍보물들을 철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영화제는 내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영화 예매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 영화 상영 전날부터는 현장에서도 표를 살 수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민관 기자. 자, 결국 내일 정 교수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인데 지난 8월 27일에 강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내일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에 따라 정 교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해 이곳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빈틈없이 조사하기 위해 그동안 사모펀드와 입시비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을 여러 명 불러 보강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 교수에 대한 최종 질문 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비공개라고 했는데 일단 내일로 저희들 취재로는 얘기가 나온 건데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부르게 될까요? 일단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정 교수가 이 펀드 의혹과 입시 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많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사 후에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건강상의 이유로 비공개 소환하는 만큼 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등을 몇 번에 나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조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구속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재판에 넘겨질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이 조 씨의 구속 기간은 내일 만료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 내일 정 교수의 조사에 앞서 오늘 조 씨를 또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구속된 조 씨는 조 장관 가족펀드 운영사인 코링크의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씨와 공범 관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코링크의 운영과 2차 전지 사업 구상 등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장관이 직접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정확하게는 부인이 전화를 건네준 것을 받은 것인데 이게 아무튼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에게 전화를 건 조 장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 이 본질은 수사 외압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해당 통화에 대해 이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건강이 염려돼 이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자, 역시 이제 증거인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러 가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다른 사람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를 빼돌리고 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이 증권사 직원 외에도 이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증거 등을 인멸한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 것이 이 검찰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나중에 얘기가 좀 더 나오면 지켜보도록 하죠.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이 돈을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의 종착지로 지목된 조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웅동학원이 운영한 웅동중학교 교사직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A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웅동중 교사 지원자들의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전달받고 이 돈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해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이 그동안 나왔던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채용 비리가 있던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가 구속된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본 겁니다.
이제 검찰은 A씨가 조 씨에게 전달한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장관이 임명되기 2달 전에 내사가 시작됐다거나 또 한 방송사가 조 장관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나서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데 이거를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2달 이상 했어요, 이미. 7월 말부터요. 대검찰청은 어제 JTBC 토론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내려올 때까지 검찰의 7월 정기 인사를 함께 논의했던 만큼 내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발언도 지적했습니다. 8월 9일 날 지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내용을 보냈고 직접 독대해서 설명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어요. 대검찰청 관계자는 총장이 대통령에게 조 장관 관련한 내용을 보내지도 않았고 독대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를 직접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각종 의혹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어제 MBC PD수첩이 지난달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가 불완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PD수첩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일련 번호와 양식이 달라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과 달리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은 그동안 발급된 상장은 일련 번호와 양식이 제각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조된 표창장이 아니라 동양대가 수료증이나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내용과 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들이 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 외에도 다수의 동양대 직원들의 진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위조 방식이 기존에 보유한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붙이는 방식이었다면서 기존 상장과 위조 상장과의 일련 번호 등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소 사실을 일부 기자들에게 먼저 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보다 법원이 기소 사실을 먼저 공부한 걸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한 피의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수사팀 검사를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대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 사실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피의 사실 공포라든지 혹은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고발장은 현재 조 장관의 부인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유출했다며 비판하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고발을 하며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고발까지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정부 공무원을 고발한다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상식적인 정치적 겁박행위, 검찰 탄압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대검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개혁안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핵심은 특수부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관련 규정을 바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지만 개혁의 키는 법무부가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신임 검사장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대검 간부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규정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대로 특수부를 7곳에서 3곳으로 줄이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37개 기관의 57명 검사들을 즉시 파견 복귀시키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조 장관은 방안을 마련하면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나선 만큼 신속히 법령을 개정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검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혁의 키는 조 장관의 법무부가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오늘 저녁 정부 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신임 검사장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법무연 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장 리더십 교육 과정으로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검 간부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연 수원과 대검 측 모두 대검 소속 검사장들은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개혁안 자체도 부족하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관행에 대한 자체 개혁안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부족하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개혁안들도 이어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관행에 대해선 점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피의사실 공표를 가장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당도 추가 개혁안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당은 감찰과 인사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뉴스룸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조국 법무장관을 놓고 곳곳에서 부딪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대정부 질문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20일간 국정감사도 이른바 조국 논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습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한국당의 반발이 쏟아집니다.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 때문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은 마치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막으며 증인 없는 식물 국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순실 관련해서 국감 증인 한 20분 정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한 명도 없이 국감했습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반쪽 회의가 됐습니다. 교육위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겨냥한 한국당의 공세가 계속됐고 정유라 입시부장과 관련된 조치 결과의 예를 보면 조국과 부인 정경심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모두 전의 예처럼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의혹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한 유력 정치인이 자녀의 과학 경진대회용 연구를 위해서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쓸데없이 야당 원내대표 아들 논문 갖고 지적하시느냐고 그 고귀한 질문을 다 못 들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쟁점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남발되는 것은 이런 것은 저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제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증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되는 곳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어제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긴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박형준 교수 그리고 여야 토론자들의 어젯밤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과잉이다 외압이다.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컸습니다. 수사를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이런 한 달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이례적이다. 전혀 과잉 수사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수사의 본령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가장 빨리 접근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택 수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인데 한 달이 지나서 자택 수색을 하게 됐고 모든 토론은 예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또는 오촌 조카의 대여금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팩트 단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유일한 사람이 조국 장관입니다. 당시 조국 수석. 그리고 조국 수석의 위치는 전체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 제끼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국심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했어야 된다는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권력 세계라는 게 누가 누구를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임명돼 온 상황 같으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사법개혁특위에서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하라고 하는 지금 여당의 요구는 사실 이 수사 빨리 멈추거나 하여튼 그 정리를 하라는 압박이거든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둔 것은요.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족함이나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대통령이 그 사람을 밀고 가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고 가라는 뜻으로 만든 제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JTBC 박효연입니다. 예, 자신의 목을 치라면서 검찰에 스스로 나왔던 황교안 대표가 정작 5시간 동안의 조사에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고 하죠. 그럴 거면 왜 나갔느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황 대표는 진술 거부도 수사받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자신의 목을 치라며 검찰청으로 들어갔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나올 때도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고소와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주소, 학력 같은 신원 확인에 대해서만 답했습니다. 5시간 이어진 조사에선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의원들을 대표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당대표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되풀이했습니다. 여당은 이런 황 대표를 향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수사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반면 황 대표는 불법 행위에 맞선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술 거부권 자체가 수사 받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검찰은 또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혐의자들 출두하지 말고 내 목을 치라고 들어가선 진술을 거부했다며 황 대표를 황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죠.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가 지시를 넘어서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감금과 국회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검찰 고발장엔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고 오히려 소속 의원들의 행위를 격려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사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회의장 입구를 몸으로 막고 진행을 방해하는 등 지시만 내린 게 아니라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확인 중입니다. 검찰이 이를 입증하면 황 대표의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방대한 당시 촬영 영상과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 대표뿐 아니라 각 의원들의 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아왔습니다. 황 대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테니 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을 일주일에 20명씩 계획대로 모두 소환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3주째 움직임이 없다면서 늑장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어제 성신여대가 낸 입장문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건 심화진 전 총장이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기간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학교 스스로 밝히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성신여대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며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JTBC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이 가지고 있는 공식 자료는 2017년 12월부터 석 달 동안 벌인 내부 종합 감사 보고서뿐이라며 당시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교직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자료가 오래돼서 없어진 경우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JTBC가 확인한 당시 감사 보고서입니다. 2012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대해 신설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성적 향상이 극단적으로 이뤄진 경우도 존재했다고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에만 3차례 검찰에 나 원내대표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딸 김 씨의 입학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또 열흘 뒤엔 김 씨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사후 정정됐다며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가짜 시민단체란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세 단체가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처음 고발한 지 3주째인데 아직 연락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선 2차례 고발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고발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40건이 넘는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14건의 살인 말고도 30여 건의 성범죄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춘재는 범행 장소를 그림까지 그려가며 진술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지금까지 털어놓은 살인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미궁에 빠졌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9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모방 범죄로 범인이 잡힌 8차를 빼면 모든 화성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인 겁니다. 이춘재는 이 밖에도 5개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건 살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도 30건가량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이춘재가 군복무를 마친 1986년 1월부터 처제살인 사건으로 붙잡힌 1994년 1월까지 8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이춘재는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프로파일러들과 만났습니다.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였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 범행 장소를 설명하는가 하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화성 사건 외에 이춘재가 털어놓은 범행들은 수원과 청주 등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양손을 묶는 등 수법이 판박이인 사건들이 당시 이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5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제 사건과 이춘재의 범행 수법을 대조해보면 몇몇 사건은 이춘재의 범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1987년 12월 수원 화서역 인근 논에서 살해된 김모양 사건, 2년 뒤인 1989년 7월 수원 오목천동 농수로에서 발견된 정모양의 사건. 두 사건 모두 발생 당시부터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양은 속옷을 이용해 양손이 묶였고 정양은 신체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그 밖에 89년 7월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9살 김모양이 실종된 사건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이 사라지던 날 입었던 치마와 책가방이 6개월 뒤 화성 9차 사건 현장 바로 옆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92년 4월 충북 창원의 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손이 묶인 채 매장된 20대 여성 사건, 그리고 그해 6월 청주 복대동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목이 졸려 숨진 주부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 수법과 유사합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5건의 살인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미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이런 자백들이 사실이라면 이춘재는 8년 동안 최소 2달에 한 번씩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나 수감 중이었을 때를 빼면 범행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1986년 1월 이춘재는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화성 사건 9개 중 4개의 사건이 같은 해 벌어졌습니다. 9월과 10월에 한 번씩, 12월엔 2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월엔 화성 사건의 용의자가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 해엔 상반기에만 2개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차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이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연쇄 살인 사건도 1년 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88년 9월 7차 사건으로 연쇄 살인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건은 2년 2개월 뒤인 1990년 11월에야 일어났습니다. 이 공백 기간은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고 이 씨가 강도 예비 혐의로 7개월간 구속됐던 시기와 겹칩니다. 마지막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91년 4월입니다. 같은 해 7월 이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씨는 1993년 4월 청주로 이사를 가고 9개월 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이 짧은 기간에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면 이 씨의 범행은 8년간 끊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우선민입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입니다. 9명의 프로파일러들이 경계심을 허물고 이춘재와 일치한다는 DNA 감정 결과를 제시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춘재는 언젠가는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사 초기에 이춘재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입을 열기 위해 강호순을 맡았던 전문가를 비롯해 9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춘재와의 면담 과정에서 라포르를 형성했습니다. 라포르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기는 신뢰관계를 말합니다. DNA 감정 결과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라포르가 형성된 뒤 경찰은 이춘재의 것으로 확인된 5차, 7차, 9차 사건의 DNA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신뢰를 쌓고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자 이춘재의 심리 상태가 바뀐 겁니다. 결국 이춘재는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털어놨습니다.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과수는 4차 사건에서 피해자 속옷의 체액 등 5군데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지난 주말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다른 증거물에 대한 감정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쏘아 올린 미사일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3년 만에 이 SLBM을 쏜 것에 대한 분석은 두 갈래로 나왔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무엇을 들고 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 공군이 선보인 F-35A 전투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11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쪽 해상에 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고도는 910km, 거리는 450km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쏜 11번째 발사체인데 이번에는 땅이 아닌 바다 위에서 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SLBM을 쐈다고 발표했던 게 2016년인데 그 이후로 잠수함 발사미사일을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만큼 적의 후방을 기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북한이 이런 SLBM을 쏜 건 미국과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13시간 만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무 협상을 앞두고 감행한 기선 제압용 발사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에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 위해 3년 만에 SLBM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어제 국군의 날에 F-35A 등 새로운 무기를 선보인 것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북한이 쏜 SLBM으로 보이는 이 발사체는 동해상 중에서도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Z에 떨어졌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일본은 이걸 놓고 아베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등 흥분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일본은 30분도 안 돼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国連決議違反であり、厳重に考慮し、強く非難します。 북한 발사체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은 1년 11개월 만입니다. 아베 정부는 이 때문에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정보 부족 때문에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발사체가 2발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겁니다. なお先ほどの記者会見において2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旨申し上げましたが、現時点においては1発の弾道ミサイルが発射され2つに分離して落下した可能性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음 달에 종료될 걸로 예고되면서 일본의 북한 관련 정보 부족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발표한 실무협상 재개 일정을 미국 측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협상 장소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북측 대표로 거론되는 순회대사 김명길이라는 이름으로 스웨덴행 비행기표가 예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스톡홀름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임종주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이 열린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디에서 만날지 장소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여전히 조율 중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실무협상 장소로 제3국이 거론되는 가운데 스웨덴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스웨덴행 비행기 명단에 김명길이라는 이름이 예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베이징을 떠나 스톡홀름으로 가는 중국 국제항공입니다. 따라서 김명길 외무성 대사가 이끄는 북한 협상 대표단이 스웨덴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4일 예비 접촉, 5일 실무 협상이 합의됐다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발사가 현재로선 협상 기조를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각종 대책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허점도 드러나곤 했죠. 요즘 다주택자들 사이에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는 꼼수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확인해보니 이렇게 하면 실제로 종부세가 무려 5분의 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세금절약법 강연 동영상입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명의는 신탁회사로 바뀝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돼 세율도 크게 낮아집니다. 해외 거주자 등이 쓰라고 만든 부동산 신탁이 종부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도 이런 허점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아파트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두 채를 신탁에 맡길 경우 내야 할 세금이 5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빈틈이 생긴 건 5년 전 법이 바뀌면서입니다. 세금을 집을 맡긴 사람이 아닌 신탁회사가 내도록 한 겁니다. 이후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종부세가 강화된 2018년에는 13,000건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나요? 작년에 많이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세금을 좀 줄일 방법으로. 관련 부처들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의 신탁이 세금 탈루 수단인 꼼수 신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멕시코에서 3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현정 씨에 대해서 몇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JTBC가 양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배경을 들었는데 양 씨는 당시 현지 영사에게 멕시코 검찰의 진술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영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영사가 도와줬다고 서명한 확인서 때문에 양 씨는 재판에서 더 불리해졌다고 하는군요. 정종문 기자입니다. 3년 넘게 멕시코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현정 씨가 오늘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입니다.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로 잠을 청하며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양 씨는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3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동생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렀다가 멕시코 검찰에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습니다. 멕시코 검찰이 인신매매 혐의로 진술서를 위조했지만 도와주러 찾아온 현지 영사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인걸 영사님께서 면회를 와서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 라며 미소 짓던 얼굴과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영사는 양현정 씨가 영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 서명 때문에 양 씨는 재판에서 계속 불리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사는 나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양 씨를 찾았지만 역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몸만 거기에 계셨던 거지 저의 일에 관심도 전혀 없고 그냥 오락하고 계셨어요. 양현정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3년 넘게 했지만 당시 영사는 직무유기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감 참고인이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에게 공인으로서 말을 아끼겠다고만 전했습니다. 양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시스템도 다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오늘도 부마 민주항쟁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부마 항쟁은 민주화의 도화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죠. 왜 그런 건지를 찾아봤더니 항쟁 당시부터 박정희 정권이 집요하게 실시했던 언론 통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마항쟁이 한창이던 1979년 10월 18일 작성된 육군의 상황 일지입니다. 부산 지역에 계엄령이 떨어진 뒤 8시간 만에 언론 통제도 단행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언론사 보도에 대한 검열은 시 공보실에서 계엄군의 보도 검열단이 실시했습니다. 검열은 매체별로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문들은 인쇄기가 돌기 직전에 방송은 속보를 내지 못하도록 수시로 검열을 한 겁니다. 종합해보면 하루 24시간 내내 부마항쟁의 진상이 알려지지 않도록 틀어막은 셈입니다. 보도 지침의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론을 자극하면 안 된다거나 국가 이익에 위반돼선 안 된다는 식으로 느슨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근거로 부마항쟁 보도 자체를 막은 겁니다. 이 지침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한도의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보도를 검열하에 두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도 통제가 이뤄진 탓에 부마항쟁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비해서도 관련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독일 기자 한 명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잠입을 해서 현장을 취재한 사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선 부마항쟁 때 이미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봐 박정희 정권은 전전긍긍했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는 부마항쟁 취재를 막으려고 외신 기자들을 미행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담으려 한 외신 기자의 노력과 이를 막으려 한 신군부의 훈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선 1979년 10월 부마 항쟁 때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육군 상황일지를 보니 주요 외신 기자들의 동향이 손에 잡힐 듯 기록돼 있습니다. 10월 23일 저녁 6시 로이터 통신의 기자는 서울에서 택시를 탔고 다음 날 오전에 마산으로 이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부산 시내에서 군인들을 만났다는 사실과 미국 ABC 방송 기자가 부산시청 앞에서 장갑차를 취재하려던 걸 막아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행을 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동선들입니다. 당시 부마항쟁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이런 식의 간섭이 일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군이 진주했으니까 그 앞에 장갑차가 보이고 가스차도 보이는데 장갑차 쪽을 잘랐나 그거 쓰지 말라고. 이렇게 보도를 쥐락펴락한 박정희 정권은 지역 언론사들은 물론 모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닷새 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한꺼번에 2건이나 새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농가들입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규모가 작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확인된 곳입니다. 오늘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파주 지역 확진 농가는 4곳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확인된 2곳 모두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와 가깝습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정밀 검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4톤 8달 아니야, 파주. 지금 나가려면 금방 한 5일 그리고 며칠 또 괜찮아가지고 좋았는데 또 나오니까 지금 술술 신나네요. 방역에 구멍이 뚫린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적성면 농가엔 야생 멧돼지를 막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 먹이로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금지된 먹입니다. 돼지가 18마리뿐인 작은 농가여서 방역 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농장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엔 모레 새벽까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중국 건국 70주년이었던 어제 홍콩에서는 반중국 시위를 하던 고등학생이 경찰에게 총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홍콩 경찰 돌격대가 시위대 바로 앞에서 권총을 발사합니다. 가슴에 실탄을 맞고 쓰러진 고등학생은 가슴이 아프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외칩니다. 어제 총상을 입은 학생은 수술 끝에 위기는 벗어났지만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오늘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건국 70주년 행사를 빛나게 하기 위해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며 국경절 총살이란 피켓을 든 겁니다. Hong Kongers are angry. Today we are coming here together to voice our anger to the government. 하지만 중국은 실탄 진압에 대해 완전히 함구했습니다. 대신 유럽연합과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경절 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이날 실탄 발사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일본 여행을 거부하는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대형 여행사의 일본 여행객은 1년 전보다 91%까지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여객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숫자도 1년 전보다 8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 지하철 4개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철도 지하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한 노사 간의 입장차가 이유입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 지부는 오는 7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6일부터, 서해선 지부는 15일부터 경고 파업 또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철도 노조는 오는 11일 경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015년 북한 목함 지뢰 사건으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재심의 끝에 전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국가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서 교전이나 전투 중에 입은 상의를 뜻하는 전상이 아닌 공무 중 상의 판정을 해서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인 11조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1% 늘어난 액수입니다. 특히 음식 서비스 분야가 84% 가까이 늘었는데 스마트폰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여행자 거리, 깔깔거리, 외국인 특화 거리.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지자체가 만든 특화 거리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특화된 곳은 얼마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서울 왕십리에 있는 여행자 거리입니다. 이쪽 앞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쪽 안내판에 설명을 한번 보면요. 이 고산자로, 그러니까 김정호 선생의 호인 고산자를 이 길 이름으로 붙인 데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360m에 달하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되게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쓰레기 버려져 있는 것도 많이 봤고 그냥 일반 공원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지도에 그려진 발자국이 향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외국어로 된 간판이나 여행자를 위한 안내판 대신 숙박업소들만 늘어서 있습니다. 관광 안내도에 적혀져 있는 길을 따라서 쭉 걸어와 봤는데요. 오는 동안 어떠한 표지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 위쪽을 보시면 이 현판이 걸려 있어서 제대로 여행자 거리를 걸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쪽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와 봤는데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모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기념사진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포토존 역시 모텔 건물 앞에 마련됐습니다.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했으니 밤에 불이 들어올 텐데 지금은 안 들어오니까. 인천 영종도에 있는 외국인 특화 거리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거리인데 이 앞쪽 입구에는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관광 안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볼거리가 풍성하고 또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안쪽 상황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 메뉴판에 영어와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막 중국어도 하세요? 아니요. 번역기로 해가지고. 외국인 손님은 이전부터 많이 왔다면서 특화거리로 지정된 이후 달라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 지원해 준 건 없어요. 외국인들 채용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폐기가 되는 바람에 그나마 특화거림을 알려주는 이 벽화가 골목길 안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한 칸씩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 각종 쓰레기랑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때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한국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같은 업종의 음식점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로 특색 음식거리를 만들어 놓은 곳도 많습니다. 인천에만 24곳이 있습니다. 전철이 들어서기 전 20곳이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7곳만 문을 연 화평동 냉면거리. 점심시간이지만 손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기요 영어 없으니까 기원비는 안 나오고. 한 군데 모여 있다 보니 오히려 견제하는 일만 늘었다고 말합니다. 신용을 잃은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부 뭐 언제니 뭔가 해주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안 받아요. 옆집 잘 되는 거 싫어서. 국수집보다 카페가 더 많은 국수거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카페가 많거든요, 이쪽에는. 막상 와보면은 어디 국수 가게가 있는지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만 들어선 짐작이 되지 않는 거리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깔깔거리입니다. 여느 먹자골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그 뜻은 모르겠네. 깔깔거리가 여기 무슨 뜻이지? 그냥 깔깔깔깔 묶고 먹는 줄 알아요, 다들. 안내 표지판에는 깔끔하게 차리고 깔끔하게 먹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이름만 달아놓은 채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특화거리의 모습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명언처럼 회자됐습니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의 중추였던 사람. 검사는 수사로 말할 뿐 결코 권력자에게 줄 서지 않는다는 의미를 품은 그의 말은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들뜨게 만들었죠. 검찰은 그리고 나라는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찰의 과거는 그리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정권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권력일수록 검찰을 최대한 이용하려 해왔고 그러한 공생의 과정에서 그들은 무소불위의 지위에 올랐으니까요. 탄핵 정국 당시에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 즉 헌법대로 삼권 분립이 지켜지고 시민이 주인인 나라였고 그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이었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총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운 겨울 광장에 섰던 사람들은 그 겨울에 가졌던 희망만큼이나 커다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말한다는 그의 소신을 존중하는 한편으로는 혹 그러한 소신이
검찰 지상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자라나는 것이겠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앞서 또 다른 대화가 존재합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라고 말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검찰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 충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에겐 본능과도 같은 일일지도 모를 일이죠. 그가 충성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권력자일 것이고 우리는 그런 그의 소신이 반갑고 소중하지만 동시에 그는 검찰 조직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즉 시민에게 충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싶다는 것.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궁극에는 한 사람을 위한 검찰이 아닌 말 없는 다수의 사람들, 공화국의 시민들을 위한 검찰이라는 뜻이어야 한다는 것. 검찰 개혁이라는 명제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이를 위한 시간은 지금도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목포 쪽으로 상륙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목포 쪽을 좀 연결하고 곧 이어서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이 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진명 기자 목포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 1시간 전에 연결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더 거세졌습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뒤인 10시쯤 이곳 목포 인근으로 태풍이 상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시간 전보다 빗줄기는 거세졌고 바람도 더 세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선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박한 채 불을 켜놓았습니다. 전남의 각 항포구에는 이런 배들이 3만여 척 피해 있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은 이곳 목포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예, 바람도 바람이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오는 것 같군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광주 전남 지역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구름의 영향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여수 초도에는 시간당 최고 89mm, 고흥 포도는 시간당 81mm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을 따져보면 서남해안과 섬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목포항에서는 내일부터 야시장 축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 아까 1시간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 그 사이에 혹시 피해가 좀 늘어난 게 있습니까? 네, 아직은 시간 단위로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더 늘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풍 상륙 전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에서는 주택과 초등학교 교실 지붕이 날아갔고요. 양식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또 창고와 말목장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미 최근 한 달 사이 왔었던 태풍 링링과 타파로 시설물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80대 주민 등 3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는 전남에선 완도와 고흥, 해남 등에 집중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주택,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건이 넘는 농경주택과 침수와 토사 유실 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이 소형이라고는 하지만 육지를 지나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많은 비만큼이나 강풍 피해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목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시간 뒤면 상륙을 하고 밤 사이에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정규방송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태풍특보를 편성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신용만 내지 말고 진정을 보여달라. 이것이 어제 검찰에 내놓은 개혁안을 두고 여당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첫 발은 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로 분석이 되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뭐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짧게 오늘 짚어보도록 하죠. 예. 신용만 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신용만 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선 가장 크게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특수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라는 예.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요. 거기가 제일 크니까. 예.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외에 또 2개의 특수부를 계속 온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인 특수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했고요. 예. 또 특수부가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제 특수부 자체의 조직적 특성, 또 뭐 라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건데 특수부 이외에 좀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형사부라든가 예,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를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또 없었다는 점. 이런 예.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검찰이 어제 것을 뭐 최종안으로 내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 큰 얼개를 그렇게 내놓고 좀 더 세부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최종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후에 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 여당은 좀 더 강하게 좀 주문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도 있는 것 같더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안 여기 이제 그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고 이건 사실 지금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 법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네. 우선 그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데 11월 말이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게 예. 돼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지금 국회 지형이 예전에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동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낮아져 있다면 다시 확보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만에 있습니다. 하나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뭐 하여간 그 시간이 돼서 그걸 겪어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만일 그렇다면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수부를 다 만일에 없애버리면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 이런 것들이 적어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좀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수부는 대표적인 직접 수사 기구입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도 또 직접 수사라는 측면에서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합의문에 보면은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예. 이 합의 정신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의 영역은 좀 축소해 가면서 예.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경찰이 경험도 해보고 또 수사할 수 있는 대비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특수부가 축소되는 만큼 뭐 꼭 비례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경찰이 그런 공백을 서서히 메워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형사부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수사나 인지 수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서 바로 걱정하시는 대로 뭐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인지 수사 이런 것들이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러면 궁극적인 안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부는 다 없앤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박상기 전 법무장관도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당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아주 원리 원칙적인 부분 그런 모습까지 뭐 말한다면은 먼 미래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예. 검찰은 이제 수사보다는 수사에 대한 통제 기구로서 자리 잡는 것이 맞거든요. 예. 수사를 하는 기관하고 기소를 하는 기관이 같아지게 된다면 예.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수사 대상을 꼭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 어떤 편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소권까지 행사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특수부가 그런 예. 것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데 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한꺼번에 못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하신다면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상정을 하고 있다. 예. 그러나 거기까지 한꺼번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질문이 좀 이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시간표는 있어야 가늠을 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부 안에서라든가 뭐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저희들 생각은 이제 특수부 규모를 저희들도 줄이는 건데 예.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특수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예, 예. 특수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른 두 곳에 둔다고 하는 것에도 어떤 규모로 둔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핵심이 빠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특수부의 규모를 좀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그 형사부라든지 이런 데에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두는 그런 예. 시스템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뭐 문제 제기한 것이 중앙지검의 특수부 덩치가 가장 크니까요. 네. 그 부분은 당장 어떻게든 대폭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인가요? 지금보다는 확실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존재는 하되. 네. 예. 정확하게 뭐 몇 분의 1 이런 건 아직 안 나오네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 수사 수요라든지 이런 예. 것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제일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게 뭐 피의 사실 공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논란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그 조 장관 가족 수사 담당 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견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고요. 예,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 있었던 일을 특정 정치 세력 또는 특정 정당에게 유출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피해 사실 공표를 넘어서서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추정일 수 있는데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자 이런 뜻이겠죠, 물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밝혀져야 되고 예. 저희가 검사를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만약 저희가 한다면. 이것을 완전히 그 압박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예. 다른 저희들이 고발 사안은 주로 경찰이 합니다. 검찰에 대한 예. 수사를 촉구할 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계속해서 검찰 보고 스스로 좀 밝혀내라고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예, 따라서 그것은 압박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를 검찰이 수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사팀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 이거는 받아들일까요? 명확한 범죄 행위거든요. 일어난 결과만 놓고 보면 누가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되 웬만하면 진짜 검찰 스스로 하라라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안 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박주민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이 오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당국대를 통해서 최성해 총장의 학사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학적 상태가 재적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학력을 위조했으니까 총장직을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어떻습니까? 최 총장은 동양대 재단 이사회의 임원 이사입니다. 네. 지난 2016년에 동양대 측이 이 이사 자리 취임을 승인해달라 하면서 교육부에 냈던 이 최성해 총장의 이력서를 좀 보시죠. 단국대 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부총리 답변에서 확인하셨듯이 수료가 아니라 재적, 그러니까 중도에 그만두어서 학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네. 최 총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 낸 겁니다. 또 이후에 이 다른 학력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가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재적인 거를 수료라고 쓴 거는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교육부가 총장직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부가 직접 해임을 할 수는 없고요. 네. 학교 이사회에 해임을 하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립대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이사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최 총장이 실제는 다른 학력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왔기 때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대학 총장은 교원입니다. 교육부도 그렇게 확인해 주었고 또 대법원 판례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자가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이 일련의 상황 자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해임 또는 징계를 학교 이사회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교육부는 절차상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 사실관계 파악이 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학교 이사회가 교육부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교육부가 이렇게 해임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사회가 정작 뭐 감봉 같은 좀 가벼운 징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부가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총장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이사회에 대한 권한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최 총장은 사실 지금 다른 걸로도 고발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좀 해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자격 박탈 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시민단체 몇 곳이 이 최 총장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이런 혐의들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보신 교육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이건 수사기관에서 죄가 되느냐를 두고 더 상세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추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이 된다면 교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첫 키워드는 태풍의 속도로 잡았습니다. 뭐 좀 빨라진다고 그랬다가 늦어진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좀 빨라진다고 했다. 약간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한 45분 정도 뒤에는 예상으로는 목포에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얘기 하러 나온 것 같지는 않고 태풍의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 태풍 믹탁의 속도를 보면 오늘 저녁에 목포 서쪽 해상에서 목포에 저녁에 상륙을 해서 쭉 밤사이 내륙을 관통하고 내일 아침에는 대구 북북 동쪽을 지나 내일 정오쯤에 또 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래도 바람과 비 피해가 있기 때문에 태풍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도 물론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요. 이 태풍의 속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쪽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인데요. 내일 바로 조국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150만 명이 목표다 이랬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면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에 기상청 예보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현재로서는 광화문에 12시까지 비가 오고요. 강수 확률이 70%입니다. 12시 이후에는 강수 확률이 30%. 집회는 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흐림인데 그럼 좀 아슬아슬하군요, 시간이. 예, 태풍의 속도가 많이 늦어져서 빠져나가는 게 늦다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예. 뭐 아무래도 날씨를 신경 안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집회에는 날씨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국당은 일단 날씨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력을 모아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도록. 당내에서는 사실 당이 집회의 중심에 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부담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어저께 주호영 의원은 토론에 나와서 당이 하는 거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더군요. 다른 단체가 주도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인원을 모으는 데는 당이 아무래도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사퇴에는 찬성하더라도 한국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이기가 힘든 형국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어쨌든 숫자가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한 바도 있는데요. 각 당협에 할당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고 집회 전 한참 집회 중 그리고 뒤에 인증샷까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였었고요. 또 내일은 광화문 집회까지 이제 보수단체 등에서 열게 되는데 토요일에 또 열리잖아요, 서초에서.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세대결처럼 되면 물론 집회에 참석하는 건 자유고 그것이
광장이 주는 의미겠지만 국론불변이라 서로 더 멀어지는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500조와 32억으로 잡았습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500조라고 얘기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513조고요.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경로.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래서 백지화가 됐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8월 29일 날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예. 이채익 의원이 8월 29일 국무회의를 얘기한 건 그날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었습니다. 아, 거기에 그 기록관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전체로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록관은 설계 등으로 32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전체 513조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으니 예. 대통령도 알았던 건 아니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근데 그 무슨 앉아서 다 일일이 축조심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예. 그건 좀 어려운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거는 513조 전체 예산안이고요. 예.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보통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진영 장관이 대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2억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 예산이 뭐 몇백 조인데 사업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32억 예산안까지 따져보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13조면 약 16만 배가 됩니다. 16만 분의 1까지 왜 안 받느냐라는 주장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오늘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도 당시 국무회에서 대통령 기록관 예산 자체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그러면 내년 예산 국회에서 심의할 때 그냥 싹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청와대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원에서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문체부의 구독자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유튜브 구독자 얘기인데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각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는데 구독자가 별로 없더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몇 개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3년 넘게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했었는데요. 실제 구독자는 18명이다고 김수민 의원 측에서 실제로 이렇습니까? 저희가 오늘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늘었는지 23명으로 잠깐 사이에 5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사이에 는 것의 상당수가 오늘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예, 한국문화원연합회도 5억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그러니까 챙겨보는 사람은 41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 들였는데 구독자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능력이 떨어지거나 혈세를 잘못 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던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그 부처 자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00명 넘어서 꽤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국방부가 34,000명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김수미 의원은 콘텐츠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튜브 구독자가 어떻게 국방부에 지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국방부로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일단 군도 많고요. 또 군인이나 여러 가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좀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지리산은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 제주도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거의 그치겠습니다. 예,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어제 오늘 보도를 해드렸는데 부마 항쟁 당시에 관련 문건들을 저희들이 발굴해냈죠. 그 내용을 가지고 두 기자가 출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are the sunlight in my growing.
so little warm.